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박쌤, 요즘 얼마 없는 히구라 댓글 지분 다 가져가셨던데요. 지난번에도 발언 지적받더니 이번에도 부적절한 발언 15분 MBA에서 처음처럼 산부인과 발언입니다 를 했다는 지적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불안해요. 아니 지난번에 월드컵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처음처럼 산부인과가 실제로 있는 병원이고 그 김철중 기자가 그 얘기해줬다고 제가 전했을 뿐인데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참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변은 오히려 칭찬하는 댓글 달렸어요. 상식과 통념을 깨는 허를 찌르는 애드립. 야, 뭐 어느 부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뭐 햇반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 햇반 그런 거 왜 먹어요? 늘 햇반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입에서 나온 그 터무니없는 애드립. 그거 아주 안 좋게 뭐 다른 거 아니세요? 누군가가 그 햇반 먹는 것에 대해서 안 먹는다고? 뭐 하여튼 뭐 유머라고 생각하고 재밌었다고 해주신 것 유머였습니다.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김변 좋은 애드립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애드립이 좀 살아나야 할 텐데 아무튼 오늘 히구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형 동네 의원을 개설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의사. 네, 완전히 한국 의사고 미국 의사 면허는 아예 없는 분인데 한국형 동네 의원이 이게 미국 시장에서 먹힐 것 같다 이런 약간은 황당무계하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발상으로 동네 의원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막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귀국하셨길래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와 정승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정승원 기자,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살이 더 찐 거 아니에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예, 송 PD님은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찌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알았죠? 네. 네, 청년의사 남녀 기자들 중에서 몸무게 조금 많이 나가는 오늘 헤비급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헤비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관련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침몰 사건도 있고 해서 예년보다 좀 조용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6.4 지방선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의료계도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송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기호 추첨도 마무리했는데요. 기호 1번은 유태욱 후보고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장이고요. 기호 2번은 추무진 후보, 용산시 의사회장 그리고 의협정책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호 3번은 박종훈 후보인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고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근 진료부원장 직책도 내려놨습니다. 진료부원장 직책을 내려놔야 돼요? 꼭? 선거 출마하는데? 뭐 그런 조건은 없는데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평교수로 출마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해서.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도전을 하면은 되게 막 그러기에는 되게 임기가 멋질 것 같은데 1년도 안 된 의협회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죠. 후보자 정견 발표를 이미 했다고요? 네, 지난 5월 19일에 의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태욱 후보와 박종훈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와는 다른 리더십으로 의협을 이끌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반면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이 추진했던 개혁이나 뭐 업무 추진 방향 이런 걸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구도가 친노환규 대 반노환규, 친노 대 반노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로 선거가 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네네 친노 반노 참 딴 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네. 지금 네. 나오고 있네요. 우리나라 이게 예. 네. 노시성을 가진 분이 분들이 많지는 굉장히 않은데 리더십이 강하신 분들이 많죠. 대통령도 네, 두 분이나 두 분이나 나오고. 나오시고. 네. 그러게요. 지금 노만희 회장님이라고 또 의사협회 부회장 하신 분이 예, 부회장도 있으시죠. 하셨고. 네, 뭐요? 지금 예. 정신과 의사회 개원이- 정신건강 정신건강의학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예. 회장. 네, 회장님이시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그 법원의 네. 서부 법원이죠. 네, 네, 네네. 네. 불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한 차례 진행됐다고요. 네, 그 후보자 정견 발표가 있은 다음 날인데요. 지난 5월 20일 오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원 심리에는 노환규 전 회장이 변호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고요. 의협 대의원 측에서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 양재수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는 불신임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었는데요. 노환규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 측은 그 4월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5가지의 위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임총 소집 공고를 일주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4일 전에 공고했다. 그리고 불신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임총을 아예 비공개로 진행했다. 불신임 발의 사유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불신임 결의 대의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그 이유인데요. 네, 요 이유들만 들으면 그렇듯해요. 네, 굉장히 위법한 것 같이 들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의협 측, 그러니까 여기선 의협 측이라고는 해도 의협 대의원 측이죠. 네. 의협 대의원 측은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임총을 비공개로 한 건 과거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과거와 같은 폭력 사태는 그 노환규 전 회장이 그 경만호 회장 시절에 달걀을 투척한 사건이 예. 있었죠. 그거 가지고 예. 윤리위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음. 네, 뭐 이런 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의협 회장한테 달걀을 용감하게 던질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것 같진 않았는데 그냥 뭐 어쨌든 근데 그날 임총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라는 예상들은 그 전에 다들 했었는데 막상 당일에는 그렇게 그 불신임을 처리하는 거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뭐 그렇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계란은 먹는 데만 써야죠. 네. 네. 그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게 의협 감사단의 감사 한 명이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제 그걸 근거로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의원 측은 그 감사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뭐 대의원의 33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2012년 의협 회장 선거도 무효가 되고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대의원과 지금의 대의원 구성이 다르지 않다. 뭐 이러면서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뭐 청취자분들이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양측이 팽팽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한쪽은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대의원 측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이런 걸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였는데 1차에서 결론이 안 나고 2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2차 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미 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는 6월 2일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그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좀 결론을 내달라라는 양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심리 날짜를 조금 당겨서
5월 27일에 하기로 했고요. 심리 이후에 바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2차 그렇다고 심리 하더라고요. 끝나고 곧바로. 네네. 네. 김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참 어렵네요. 이게 그 양쪽 그 소송 대리인들도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고 의견도 팽팽하고 그리고 판사님께서 이걸 잘 맞춰야 판단을 돼. 해야 될 텐데 참 이거는 거의 저보다는 네. 미아리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전문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서 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6월 2일 날 선거 전에 꼭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5월 27일 날도 법원이 결정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그걸 왜냐면 안 해줄 5월 가능성이 27일 날은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 네. 그 1차 심리 때 뭔가 좀 이렇게 양측이 주장을 했는데 증거 또는 이게 소명 자료라고 하는데 신청 사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완해서 서로 다시 조금 더 주장해봐라. 판사님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2차 심리 때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양측이 또 뭐 서류 같은 걸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방적 주장만 돼서 2차 심리 테이블에 딱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상대방은 그걸 보고 또 재반박을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기간을 또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심리 때까지는 물론 예의가 서로 있다면 심리 기일 전에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다 줘서 재판부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줘서 재반박을 또 해서 그게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2차 심리 그 재판정 안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 제일 좋은데 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나 아니면 전술적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그렇죠. 있는 시간 거죠. 끄는 게 더 유리한 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 끌어서 유리한 쪽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의협 대의원 측에서는 시간을 끄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시간을 있어요. 끌어서 일단 보궐선거는 진행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드팩토로 이렇게 사실상 정권이 넘어간 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 용어 쓰셨습니다. 네. 라틴어 쓰셨어요 지금. 드팩토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뭐 의미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법률가들이 흔히 뭐, 쓰는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구테타는 뭐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네. 사실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 뭐 이런 거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 얘기하기 전에 약간 쓰는 말이죠. 그렇죠. 네.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말들이죠. 네, 뭐 그런 일종의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드팩토죠. 그러니까 팩트 그러니까 DE 그 다음에 팩트에 O가 붙은 그게 스펠인 거죠. 네. 저도 예전에 그 법률 관련 그 영어책 좀 볼 때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런 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말씀은 괜히 멋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6월 2일 전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흥미롭네요. 입장에서는 네. 꼭 굳이 6월 2일 전에 내줘야 왜냐면요 되는 이런 거예요. 그 법원이야 의협회장 선거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요. 말든 그러니까 법원 무슨 입장에서는 관심이 그게 있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판사님은 그냥 고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제3자인 의협에서 막 싸움이 나서 네. 사건이 일로 왔고 와가지고 빨리 자기들 일정에 맞춰다 해달라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결정을 내리기가 좀 애매해. 좀 더 가져와봐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심증이 이거 이제 판결하고 결정하고 이제 있는데요. 결정은 꼭 그 판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임시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 판단도 아니고 그래서 그 뭐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소명만 되면 되는데 그 예전에 우리 그 김할머니 사건에서 네. 서부지원에서 가처분에서는 그거 호흡기 그거 떼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본안에서는 떼야 된다라고 계속 바뀌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은 그렇게 뭐 확정적인 영향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사건일수록 판사님 머리가 더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뭐 27일이든 8일이든 그러면 선거는 중단되는 거죠? 네, 중단되는 겁니다. 의협 선관위 측에서도 이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각 투표도 중지하고 보궐선거 일정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 가처분 신청 때문에 후보들은 현재 마음 편히 그렇게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좀 우스워진다 이런 걱정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그 그러게요. 뒤쪽에서 그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들 만나면서 뭐 지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판사님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두고 있다가 선거 끝날 상황 때. 보고 선거 선거 결과 나온 거 보고 음. 그 다음에 뭐 결과를 보고 어떻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노가 당선됐을 때랑 반노가 당선됐을 때 판사님의 결정이 달라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 판단인데 한 세 단계 거리를 두시네요. 네.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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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그 판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참 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자, 근데 어쨌든 선거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 많은 의사들은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일부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지지를 좀 호소하고 선거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후보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출마하니 좀 지지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의협회장 선거를 하느냐 선거해요? 이러는 네, 거죠. 라는 반응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뭐 지방선거 열기도 예년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잖아요. 좀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 시국이기도 하고 그런 네.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노한규 전 회장이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두고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보자 이런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박종훈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기는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박종훈 후보는 그 27일 날 결정 날 줄 알고 그 다음쯤에 잡아야지 이제 열어야지 하고 있는데 또 미뤄지면 그럼 더 황당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27일부터 선거 시작인 2일까지 불과 4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8, 29, 30 그죠? 31일도 있어요. 아니에요. 5월이라서. 그게 네. 이게 토요일이라서 토요일 날 결정을 내실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 판사님도 쉬어야죠. 주말에. 29, 30 이 이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하지 않을 것 뭐 같습니다. 늦어도 30일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을 이쪽에서는 좀 많이 하더라고요. 6월 2일 전에 해서 네. 주말 껴서. 뭐 근데 일단은 뭐 박종훈 후보나 추무진 후보 같은 경우도 선거사무소 개소식 같은 그런 뭐 이벤트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지만 유태욱 후보는 그 이번 오는 24일이 일요일인가요? 25일이 일요일인가요? 25일이 일요일이네요. 네, 25일 오전 11시에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데는 좀 약간 그걸 두고 좀 뒷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뒷말 좋아하죠. 네, 그 선관위에서 예년과 다르게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표를 하고 뭐 이런 일정들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고 이메일도 회원들한테 전체 회원들한테 발송하는데 이번에는 이메일만 한 번 보내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보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뭐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뭐죠? 파업 투표할 때는 너무 많은 문자 메시지를 막 하루에도 몇 개씩 보내서 사람들이 짜증난다고 네, 그랬었는데. 그 뭐 주체가 약간 다르긴 한데 파업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는 노한규 전 회장이 보냈던 거고 이번은 의협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거긴 한데 뭐 선관위 쪽에서는 너무 촉박하게 길이 잡히고 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두고 약간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투표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유불리를 좀 계산들을 하는 거죠 후보들 간에.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한 그러면 거예요? 투표율이 높으면? 뭐 흔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직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냐. 그 조직 선거를 하려면 대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할 거다. 반면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의사들이나 일반 의사들, 그러니까 그 총파업 찬반 투표했을 때 4만 명 이상 투표에 참여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노환규 지지를 하는 표들이 더 많았었고 그렇게 되면 노환규 후보, 그러니까 친노 측에 유리할 거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들을 하고 투표율이 있죠. 네. 높아지면 친노 쪽이 유리하고 그 반대면 반노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군요. 네. 그 의협 선관위 구성은 누가 하는 건가요? 선관위는 누가 돼? 선관위원장은? 네, 지금 선관위원장 김한섭 선관위원장인데요. 네. 네, 구성은 아마 의협이랑 원래- 집행부랑 해서 네, 원래 원래 있었을 이미 거예요. 구성돼 그렇죠. 있었던 거고, 예, 예. 네, 이번에 새로 구성한 건 아니고 이번에 결혼이 한 명 생겨서 그 결혼만 충원한 겁니다. 자, 근데 선거권자가 얼마 안 된다면서요? 3만 몇천 명? 뭐 네, 지금 현재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회비 얘기를 낸 거 하는데, 여부하고 네, 그게 연관돼 있죠. 3년간 회비 최근 납부하고 3년간 회비를 완납한 사람 그리고 입회비도 낸 사람. 네, 근데 입회비는 논란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뺐어요? 전산 처리가 된 게 95년도 이후랍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이전에 입회비를 낸 사람은 입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회비 조건은 빼고요. 근데 3년 이렇게 의사 면허를 딴 지 3년 안 된 의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3년 안 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입회비와 그 의사 된 이후에 회원 가입된 이후에 네, 만납만 회비 하면 완납하면 되고 이제 인턴들은 입회비만 내면 선거권을 주도록. 그게 박세문 선거권 전 선거권 없습니다. 회비 안 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픈 데를 찔러서 죄송합니다. 전 사실 내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봉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회비가 아시겠지만 개원이냐 봉직이냐 뭐 공중보건의사냐에 따라서 네. 다 차등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개원이가 네. 제일 많고요. 예. 봉직의사가 그 다음 많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차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처럼 이 언론사에 있거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은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김철준 그래서 기자님이나 뭐 김철준 나혜란 기자 이런 분들은 뭐 예. 변호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네, 네, 공무원들도 그렇고 네.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한 거죠. 네. 봉직이도 아니고 뭐 개업이사도 아니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다 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네, 좀 뭐 이렇게 별도로 해서 좀 회비를 깎아주면 좋지 않을까 깎아주면 생각을 했는데 네. 아주 오래전에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되냐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랬더니 관심이 없대요. 아주 불친절하게 네. 뭐 규정은 없는데 당신은 월급쟁이니까 봉직이에 준하는 걸 내라. 어. 근데 그게 이제 꽤 액수가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 그때부터 안 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병원 같으면은 봉직이 제가 봉직이보다 월급을 되게 적게 받거든요. 그렇습니까? 강의료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강의료는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강의료도 뭐 한철이고요. 네. 요즘만 좀 많이 하지 뭐 네.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의협 당국에서는 우리 이 박재영 국장님 같은 분을 제가 위해서, 알기로 무료로 그 회비를 무료로 해주세요. 무료 회비가 어디 있어 좀 이렇게 깎아주는 건 있을지. 어쨌든 제가 알기로 법조계나 언론계나 뭐 제약회사나 이런 하여튼 좀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근무하는 의사들 중에 회비 내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개원이나 봉직이들하고 같이 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또 욕먹겠는데 뭘 너무해. 그냥 어차피 회원 자격을 가지려면 해야지라고 그렇죠. 하실 텐데. 네. 네. 근데 편집할까요? 한번 봐서요. 네. 이 입회비 3년 최근 3년 완납 부분 가지고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이게 3년이면 2011년, 2012년, 2013년이잖아요. 네. 근데 2011년에 군복무를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회비를 낼 수가 없었죠. 군의관도 회비 있을걸요? 정해진 규정이? 군의관이 아닌 그냥 일반 군복무를 했었는지 어쨌든지 일반 그래서 군복무. 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에는 다 완납을 했는데 2011년에 내질 않아서 사긴 선거권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게 하나도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최근 3년 중에 해외에 머무른 연수 갔다 온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월급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공제돼서 나갔는데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회비도 안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선거권이 없어졌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만이 채 안 되는 선거권자가 지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열기가 없으면
여차하면은 총 투표 숫자가 뭐 만? 그러니까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5,000표만 받으면은 당선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번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직선제로 바뀐 의미가 거의 없네요. 없이 그냥 네. 간선제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해요. 네. 그러네요. 예. 10만 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5,000표만 받으면 당선이다. 예, 그건 이상해요. 그렇죠. 30%만 회비를 낸다. 이것도 사회 지도급 우리 전문가 집단으로서 조금 자성해야 되는 회원들이 뭐 아니면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고치던가 회비도 잘 할 필요 있겠네요. 30%만 뭐 3년간 냈다 지금 자성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의사협회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얘기이긴 한데 미국 의사협회도 예. 회비 납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미국 의사협회도 제가 직접 전에 그 미국 의사협회 부회장한테 들었을 때 27%?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가입이 강제돼 있지 않아요. 미국 그러니까요. 의사협회는. 네. 가입이 강제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나라 중에서. 일본도 그리고 2개 그 의사협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의사협회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돈도 많이 쓰는데 네. 무슨 재정으로 무슨 방법으로 재정을 충당하느냐 네.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네. 했더니 회비보다는 오히려 각종 수수료, 뭐 의사들이 이제 보수 교육을 받는다든지 네. 면허 갱신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또 본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음. 여러 가지 것들에서 수수료로 받고 음. 회비 자체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많은 미국의 의사들은 회비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미국 의사 협회비가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주 의사 회비가 있고 또 카운티 의사 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학회 그 학회에 내는 회비가 있고 여러 가지 회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내는 거는 학회에다가 내는 회비를 꽤 많이 열심히 낸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네 주나 지역 의사회에 오히려 회비를 더 잘 내고 미국 전체 의사 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 그러더라고요. 좋겠어요 의사들은. 저희 변호사들은요 회비 안 내면 소송을 못 해요. 그 소송을 하면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인지를 이렇게 붙여서 내는데 위임장에다가 그 위임장에다 우표 같은 걸 붙여서 내는데 그 우표를 못 삽니다. 그 변호사 협회는 회비 안 내면은 개업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개업뿐만 아니라 회비를 안 내면 그 우표를 못 사가지고 내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이게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내야 돼. 기업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변호사 협회는 회장 선거는 어떻게 해요? 저희 직선제죠. 예, 직선제로 바뀌었죠. 완전 직선. 예. 거긴 투표율은 얼마나 나옵니까? 투표율이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래도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의사협회처럼 전체 회원 수의 5%만 따면은 아, 당선되고 그렇게는 이런 안 건 되죠. 아닌 그렇게는 거죠? 안 되죠. 네. 예. 자 다음에 변호사 협회의 선거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네. 알아보면서 재밌을 비교를 것 해도 같은데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무슨 청년 의사에서 무슨 청년 변호사예요? 왜 갑자기? 네. 아니 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끄시는 것 같은데. 자, 뭐 선거 얘기 한참 했는데요. 정승환 기자 너무 오랫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6.4 지방선거는 투표할 겁니까? 예,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투표권이 있느냐고. 아니 그날 투표권은 다 있지 온 그 국민한테. 6.4 그 지방선거 날이 공식적인 휴일인가요? 그게 그 임시공휴일이라서 공무원들만 쉬고 그 민간 기업은 자율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쉬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빨리 선거만 하고 오면 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네. 그 이제 투표권은 보장은 해줘야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장이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권을 보장해주면서 그런 방해하지 않는 그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고 아예 쉬는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뭐 많은 회사의 사장님들 다 쉬었으면 좋겠고요. 언론사는 그 특성상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취재해야죠, 취재. 예, 알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6시에 문 열지 않습니까? 투표소? 예. 우리 회사 출근 시간은 9시. 네. 투표하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와 생각을 하는데요. 악덕 네. 사업자다. 사업주도 아니시잖아요. 사업주도 아니죠, 저는. 우울하니까 딴 얘기하죠 빨리. 네. 다음 네.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그러게요. 의과대학이 시끄럽습니다. 네, 재단 이사회하고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차기 연세 의료원장 임명을 놓고 연세제 학교법인 연세대 재단 이사회와
연세 의료원 교수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고 합니다. 어제는 그 교수들이 의대 강당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모여 세브란스 자율권 수호 걸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네, 여기서 어제라고 하면 이제 21일인데요. 네. 그 이제 이번 일은 그 지난달 연세대 재단 의사회가 그 이제 6월로 예정돼 있던 의료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이제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제 기존의 연세의료원장 선거 방식은 교수 추천제, 그러니까 선거인단인 교수들이 후보를 추천을 하면은 이 총장이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이제 단순히 총장이 그 한 명을 지명하는 총장 임명제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제 호선제가 이제 총장 임명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단은 이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총장이 직접 임명을 하기로 한 것인데 의료원장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대 교수평의회가 반발 의사를 밝혔고 재단 이사회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제 이제 연세의대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는 걸기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동문이라서 이 동네 이야기를 조금 알긴 아는데요. 거기는 그- 회비 내시나요? 영창회비 동문회비는 냅니다. 네. 동문회비는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원래 연세의료원장 그 겸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은 교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오랫동안 뽑아왔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지난번 선거에서 요 선거 방식을 좀 바꾸라, 직선을 하지 말라, 뭐 요런 이야기가 이제 재단 쪽에서 나왔고, 그래서 협의 끝에 간선제로 바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이 이제 하는 그 투표를 하는데, 그 선거인단이 그 뭐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이렇게 뭐 얘기하는, 뭐 하여튼 좀 복잡하긴 했는데, 그냥 결론은 간선제이긴 하지만 교수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의료원장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아래에서 올라오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네. 의료원 소속 이제 의대, 치대, 간호대 교수들이 선택하는 네. 사람이 의료원장이 되는 구조였는데 네. 이번에는 네.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새로 뽑히는 음. 이제 연세의료원장 선출 방식은 선거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총장이 내가 찍을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과거로 회귀한,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아주 가는, 먼 옛날로 예. 뭐 가는 이런 거죠. 그 제왕적으로 이렇게 낙점을 하시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발칵 뒤집어져서 네. 뭐 50년대 후반 60년대에 그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통합하던 연세대학교가 탄생하던 그 시절에 양측이 뭐 합의했던 내용까지 지금 다시 거론되면서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그 1대1 통합 원칙을 뭐 어긴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좀 시끄럽더라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재단 의료원 그 재단이 이번에 그 의료원 교수들과 그 대립한 부분은 의료원장 선출권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해온 부분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2012년에 그 직선제를 하지 않고 이제 간선제와 이제 호선제 방식으로 의료원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이때도 물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단 측에서는 직선제만 아니면은 뭐든 해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한발 양보를 하기로 한 것이고요. 네, 양보를 해서 그래서 간선제를 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2년이 지난 지난달에 재단 이사회에서 선거 방식을 이제 총장 임명제로 손보기로 하자 이제 마침내 교수들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들과 재단 측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 문제는 이제 교수들이 그 재단 측이 이제 세브란스와 그 연희 전문 학교의 그 합동 당시에 그 세브란스의 흔적을 이제 재단 측이 지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걸기 대회에 참여했던 이제 김충배 교수는요, 예, 과거 교평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제 그 전 이사장인 방우영 이사장을 자주 봤는데 그때마다 이제는 세브란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연세라고 해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결국 이번 재사회
재단 이사회의 결정이 의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죽 서서 개준인 일을 하지 말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쪽에서도 이제 교수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그 김근수 교수님은요. 세브란스와 연희는 이제 쌍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대1로 통합한 것인데 이제 재단 이사회가 세브란스를 그냥 일개 단과대로 취급해서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제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세브란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세와 세브란스의 어떤 그런 싸움은 최근에 개원한 연세 안병원에서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세브란스라는 브랜드를 안 쓰고 연세 안병원으로 이제 명칭을 쓰게 된 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단 측이 세브란스라는 명칭을 쓰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과격하네요 발언들이. 네, 그러게요. 죽 서서 개주는 일 하지 말자. 뭐 침탈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삭발 뭐 단식 이런 얘기까지 걸기 대회에서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 그 박은철 공동위원장을 어제 그 걸기 대회가 끝나고 잠깐 만났는데요. 박 위원장은 이제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되 이제 휴진과 휴교는 제외하고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뭐 이제 박 교수님 말로는 박 위원장 말로는 자신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음에도 이제 삭발을 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재단 이사회가 그 교수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은 삭발을 할 것이고 또 단식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 간다면은 이사회가 대화에 나서겠느냐? 그러면은 또 단식도 안 하지 않겠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지금 문제가 된 게 연세 의료 원장 임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건 학교랑은 무관한 거 아닌가요? 병원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을 겸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의무부총장. 그리고 의료원이라는 게 연세대학교 소속 기관이니까 학교랑 관련이 있는 거죠. 부속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원래 이게 학교법인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법인에서 학교 그 단과대 말하자면 지금 단과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의과대학장님을 뽑는 거나 각 병원 그 학교 법인의 어떤 수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의 장을 뽑는 거는 조금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동시에 같은 직을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네. 예. 근데 뭐 전통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그러니까 통합한 이후 네. 그 계속 재정적으로도 의료원하고 학교는 분리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의료원장 뭐 선출이나 학장 선출 이런 것도 다 독립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재단에서 우리가 임명하는 사람을 의료원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건 뭐 일단 그 논리적으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걸 전통. 갑자기 바꾸려고 예. 하니까 반발이 생길 예, 수밖에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그 재단 이사회의 조치가 단순히 의료원장 선거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재단 이사회 결정대로라면은 재단 쪽 사람을 안 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과 의료원의 수익이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재단 쪽으로 좀 복수시키려는 것 아니냐. 장부를 합치려는 예.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라고 이제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이게 했습니다. 이게 의료법에 그 뭐 정관이나 이런데 회계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비단 연세 세브란스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고려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하고 성균관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하고 저기 창원 삼성병원이 학교법인이 들어갔잖아요. 원래 의료법인이었는데 네.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창원이니까 마산 삼성이 학교법이 성균관대학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려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려대 의과대학도 원래는 그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석대학.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재단이 달랐던 데가 이렇게 들어가. 관동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관동대는 병원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참. 거긴 네. 관계 없고. 근데 이제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는 좀 교수들이 의료원장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연세대 재단 이사회에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자 교수대 반발이 더 큰 그 거죠. 주된 이유가 결국엔 돈 문제인가요? 그거는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는 아니고요. 자존심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어제 말한 것은 결국엔 선거권과 자율권, 독립성의 수호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재단 쪽에 사람을 안 치게 되면은 재정권까지 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게 의료원 교수들의 그렇겠죠. 뭐 주장입니다.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도 재단에서 자기 쪽 인맥을 넣는 이유는 욕을 먹으면서라도 뭔가를 얻어갈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네. 자, 어쨌든 그 의학분업대 이후에 이 연세의대 교수들이 강남 신촌 합쳐서 한 500명쯤이 걸기 대회를 같이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학분업 이후에 가장 많은 교수들이 네. 모여서 집회를 한 것 같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기사를 쭉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좀 격앙되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박은철 공동위원장하고 장양수 공동위원장 두 분이 지금 맡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이 머리숱이 조금 적으신 분들인데 마치 그걸 이제 농담처럼 우리는 머리숱도 얼마 없어서 삭발도 쉽게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머리 깎을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셨다고 하고 또 보니까 소아정신과의 천근하 교수는 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재단이 의료원장 선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논리가 선거가 과열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감정 심하면 몇몇 원로들이 대통령 임명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발언도 해가지고 뭐 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구덕이 얘기를. 무서워서 장 못 담그네. 아, 그런 표현도 말일까요? 나왔고요. 아니, 네. 그런 말이 아닐까요? 아, 그런 말이었다고요. 이건 정승원 기자의 발언. 재밌는 건 현재 지금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 님의 따님도 연세의대 교수라는 점. 네, 앞으로 그 집안에서 부녀 간에는 상당히 갈등이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단 의사회 의결 결의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전반적인 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떠한 특수한 쪽에는 과거의 전통을 계속 남기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재단 내부의 일이니까 저희가 뭐 네. 외부에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수들은 재단이 하지 말라는 의료원장 선거를 진행한다면서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단에서 임명한 의료원장과 이제 교수들이 뽑는 의료원장 그렇게 해서 의료원장이 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것도 또 가처분 사건 나오겠네요. 또 여기도. 그러겠네요. 예, 요즘 계속 의사협회도 회장이 2명 될 수 네. 있는 상황이고 야. 연세의료원장도 2명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요새 뭐 툭하면은 하야해라, 뭐 툭하면은 뭐 다시 하자, 뭐 우리나라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저기 의료원장 선출 제도를 재단 임명으로 바꾸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가장 찬성하는 분이 한 분 계시겠군요. 그렇겠네요. 네, 뭐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임명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시죠? 그분이 누군지까지는 아직 알아요?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알면 여기서 그러면 딱 6월 4일 날 취재 갖고 오시면 되겠네. 6월 4일 날 네. 선거 날. 네. 이제 그래서 그 분을 제외한 네. 어제 그 모이신 그 교수님들은 네. 이제 결의문을 통해서 이제 이사회가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그 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이사회 임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원장 선거는 예정대로 6월에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죠. 네. 그 비대위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6월 정도면은 사태가 어떻게 좀 결정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뭐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뉴스를 다 선거 이야기로 때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연 기자, 정소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쉬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신 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예,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멀리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발상, 틈새 시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네, 2억 만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희구라도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희구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듣는 청년의사 라디오의 또 다른 프로그램 나는 의사다에도 같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객원 MC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나는 의사다의 MC인 양깡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강우입니다. 히포크라테스에서도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히포크라테스 시즌 1, 2의 멤버였거든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왔어요.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손님 모셔놓고 우리끼리 너무 떠들면 실례니까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한국식 동네 의원,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1차 의료 시스템을 심어보겠다는 언뜻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한 한국의 의사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라는 동네의 한국형 동네 의원인 헬로우 매드 컨비니언스 클리닉을 개원하신 이정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욱입니다. 청년일 때는 청년의사에 나오지 못하다가 중년이 돼서 청년의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만 네. 젊으면 청년이에요. 뭐. 네, 이 중년이 네. 기준이 어디서부터 뭐죠? 중년이에요? 네? 40대잖아요. 40대 중반 아니, 중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예. 맞아요. 네, 항상 마음은 청년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그 파악한 이정욱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가톨릭 의대를 졸업한 신경과 전문의십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유명하죠. 보바스 기념병원의 보원장으로 근무하셨고 그 과정에 또 미국 미시간대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미시간대 MBA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현재 헬로메드 CEO를 맡고 계시죠. 네. 예, 명함상은 CEO인데 사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 클리닉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국 분들은 이 원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네. 미시간대 MBA를 그러면 언제 하신 거예요? 2011년까지 부원장으로 근무하시고. 예, 2011년에 고맙게도 저희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저를 연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연수 안식년으로. 가셔서. 예, 그래서 네. 해외 항상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미국 그 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이제 교육 시스템이 어땠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냥 해외 비지팅으로 가는 것보단 뭔가 보람 있는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고 그래서 MBA를 준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네.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럼 1년짜리 1년 하신 거예요? 6개월인데 1년 6개월짜리? 예, 저는 이제 인턴십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예. 그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보바스 병원에는 직함을 지금 보바스 병원에서는 제가 스핀업을 한 상태고요. 아, 작년 연수원에 갔더니?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죠.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태어나서 연수를 보바스 병원에서 예, 보냈는데 예. 사실상 아, MBA 보통- 과정에서 보통 연수를 병원에서 보내줬는데 그 병원으로 안 돌아가면 뭐 좀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보바스 지원받은 거? 기념병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만 해도 이제 창립 멤버고 보직을 좀 맡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 말 없었군요. 고맙게도 어. 이제 보상의 성격이 좀 강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간 수고했다. 이런 예, 점. 그리고 항상 보바스 병원을 알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항상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 보바스 병원의 그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사장님은 박성민 이사장. 박성민 이사장님. 네. 그분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오래 일했으니까. 저랑 이제 트레이닝 같이 받으셨고요. 네. 여기 한번 출연 좀 해주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세요? 보바스 예, 예. 병원 정말 그 병원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의사들한테도 유명한 병원이고. 아마 나이사에 나오라고 하면은 네. 오실지 몰라도 희구라는 별로 이렇게 안 넣게 할 수도 뭐 있죠. 그때도 지금 오늘처럼 양쪽에 다 내보내면 되지 뭘. 아, 그러나? 그래요? 그냥 네. 강제적으로 오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네요. 예, 가령 뭐 우리, 변호사님에서 네. 강제 구인하실 변호사는 네. 강제 구인을 못해. 못해,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아무튼 미국에서 개원한 헬로메드는 한국형 동네 의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형 동네 의원을 미국에 개설했다. 근데 한국형 동네 의원에
뜻이 어떤 뜻에서 한국형 의원이라고 얘기한 건가요? 사실 저렴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접근하기 쉽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렴한 거하고 가격 싼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제가 좀 머리를 네. 연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게 뭔가요? 진짜 한국형 네. 동네 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데피니션. 네. 근본적인 차이점은 미국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고요. 한국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아니 그게 우리 아닌가. 소비자들은 한국도 공급자 중심의 의료라고 생각해요. 네. 보건의료 진료 시간이 짧다 뭐 이런 거? 네. 아니 또 계속 좀 들어보죠. 이제 중간 정도를 저는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한국은 너무 짧은 진료 시간, 저가의 의료, 또 거기에 부합하는 진료를 이제 의사분들, 의료 공급자들이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때 그냥 맞춰서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형은요? 예, 네. 미국형은 너무 비싸고 또 제가 볼 때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예를 들자면 제가 개원을 하고 이제 한국 분들 한 20년, 30년 되셨는데 영어가 익숙치 못하신 특히나 병원에 가면은 주눅 들고 이제 영어를 더 못 알아듣고 네. 자기 표현을 못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좀 같이 아침에 가서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2시간 동안 이제 그 안면 신경통이 있으신 분인데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반복된 질문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보는 게 예. 문제구나 거기는. 그래서 적절한 지금도 저도 계속 이제 추구하고 공부하고 찾아가는 과정인데 적정 진료, 적정 가격이 무엇이냐라는 걸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쯤이 아닌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식 동네 의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청취자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럼 헬로메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단 예약을 하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가정의학과 의사를 보려고 해도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주치 제도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예약을 하려고 해도 신원은 받지 않습니다. 나 예약이 다 찼다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미시간 제가 살고 있는 애나버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유학생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 6월, 7월, 9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이를 데리고 왔다거나 자기가 이제 주치의를 찾아야 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령 내 애가 갑자기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2-3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환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응급실밖에 없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암만 비싼 보험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냥 의사만 만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이상을 내야 되고 보험이 있어도 10만 원이라는 거죠. 코페이먼트, 본인 부담금이. 코페이먼트라고 해서 한 번 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이외에 뭐 검사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코인슈어런스 혹은 뭐 디덕터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거기 이제 부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본인 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죠. 뭐 의료비 우리나라의 총액도 비싸고 본인 부담금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접근성의 가장 비싸고. 큰 문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미국의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은 예약이 꼭 필요하고 예약 없으면은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그 헬로메드는 저는 예약 없이 이제 워크인이라고 그래서 예약 없이 오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혹은 뭐 예약을 받아주긴 합니까? 예, 본인이 꼭 원하면은 이제 지금 별로 환자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예약을 받아들이고 예약을 있습니다. 받아주긴 하지만 예약 예. 없이 와도 기꺼이 받아주고. 기본 시스템은 이제 워크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령 보험이 없는 환자분들일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닥터스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나 내과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날 때 보험이 없는 분들은 한 200불 정도 네.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한 반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진료를 100불 미만으로요. 네. 네. 보험이 있는 분들 위주의 그러니까 보험이 있는 분들을 주로 진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마- 보험 없는 사람들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워크인이니까 네. 뭐 있다 없다. 미국은 진료 거부제가 있나요? 미국에도? 뭐 진료 그건 거부라기보다 거부가 아니고, 당연히 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절대로 이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가라. 딴 데 가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예약이 안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약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당연히 좀 그 아주 우아하게 내치는 이런 방식을 하겠네요. 그리고 예. 뭐 나중에 영-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계약된 보험회사 그러니까 환자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이 의사가 계약한 그 병원이 계약한 보험회사 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못하죠. 안 보는 거죠. 예.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없고 이제 봐도 그 리임버스먼트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청구를 해도 이제 리젝이 돼서 네. 받을 그러니까 수가 지금 없죠. 그 헬로메드에는 현재 아직 지금 초창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보험 있는 사람하고 보험 없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요? 그게 아마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제가 처음에 이 클리닉을 거기서 열어보겠다고 생각한 게 학생 때 개념 그 경험 때문에 시작을 됐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MBA 의사라는 걸 과정에서요? 네. 한국 분들이나 이제 동료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주치의가 없을 뿐더러 어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 보험료를 3인 이상 가족일 경우에 한 달에 한 700불 정도를 냈거든요. 보험료. 예. 그냥 꾸준하게 매달 네. 뛰어가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병원이 꼭 필요하겠다. 그게 단순하게 에이시안이나 뭐 한국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이 안에도 시스템을 몰라서 그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아요. 진짜 복잡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보험이 없는 분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굉장히 대학 도시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고 또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내 생활이 안정돼 있다 혹은 이제 부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미국의 개념인데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외곽 도시에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영어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medically underserved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클리닉을 이제 만들었는데 보험에 못 든 사람들이라고. 예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어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네. 사람들 네. 아주 보험도 여러 종류걸랑요. 제도를 잘 몰라서 네, 아주 네. 싼 보험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못 누리는 분들도 많다는 예 거죠. 그래서 네.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처럼 처음에 온 뭐 에이시안 학생들 가족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통역 서비스는 충분히 이제 제공을 하고요. 또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그런 것들을 상담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포분들 중에 네. 의학적으로 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폼 작성하는데도 저도 의사한테 3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보험 이제 청구하기 위한 폼을 작성하는데 그 그 정도 의사를 시간이 만나기 위해서 진료 신청서 쓰는 데만 30분 걸린다는 거죠. 지금. 예. 정말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잠깐 이 나는 의사다 청취자분들 중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아 그래요? 의외로 예, 이게 예, 이제 예. 외국에서는 한국말 방송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격하게 공감하면서 공감을 들으실 아마 것 하실 같아요.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예. 이제 그 헬로메드는 그래서 지금 그 몇 명이 일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주일 내내 이제 지금은 하루에 8시간을 열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내내요?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열립니다. 그래서 8시간씩.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소 상공업자 이렇게 자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시간 내기 힘드시니까 평일에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주말에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열었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52시간 정도 여는데 52시간.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확장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의사 2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만 있는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간호사가 있습니다. 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그분들 네. 그래서 전문 간호사라고 한 명이에요, 하는데. 그러면? 4명입니다 전부. 널스 프랙티셔너는 두 두 분. 명. 네. 아 의사 2명에 NP 예. 2명 이렇게. 예. 그 의사 2명에 본인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전체 매니지먼트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미국에 의사 면허는 없으시기 때문에 진료를 못 하시는 거죠?
예.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도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고요. 2년, 3년. 네. 제가 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병원 경영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직진으로 가자 처음. 고생스럽지만 뭐 의사 시험 보고 뭐 이제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직진으로 가자 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MBA를 하셨으니까 다시 어. 뭐 레지던트를 하고 미국 의사 시험 보고 하는 것도 좀 뭐 뭐 웃기고 나이도 중년이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중년인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료인 일을 하더라도 굳이 꼭 의료 행위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의료 경영을 하셔도 되는 거고 또 그 이제 그래서 네. 한 번 그렇게 이제 진료 안 하고 경영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진료하기 어려워요. 한 번 빠지면. 이제 뭐 근데 제가 고용한 뭐 고용이라기보다 같이 일하는 네. 저희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감기 몸살이 났다고 해서 절대로 주사 안 주거든요. 네. 주사를 준다라는 상상을 못 합니다. 네. 거긴 줘요, 근데? 아니요, 미국은. 아니 아, 그 헬로메드는 그럴 주냐고요. 경우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한국에선 이렇다, 이러더니 효과가 좋다. 한번 네. 우리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제가 조언 내지는 뭐 이렇게 두 개를 그 퓨전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컨설팅을 빙자한 뭐 이렇게 강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게 노사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예. 영어가 그럼- 짧아서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분들은 한국말 못하는 그냥 의사들은 예, 어느 미국인들이- 나라 출신인가요? 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예, 뭐 근데 인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종적인 배경은 두 분은 이제 코케이시안이고요, 백인이시고 둘 다. 한 분은 인도 출신이시고 한 분은 한 분은 그 홍콩 중국계이신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 다양합니다. 그 지역 자체가 대학촌이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 다양하죠. 4명 말고도 또 보조 인력이 몇 분 더 계신 거죠. 저희 오피스 매니저인데 그 중국어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오피스 매니저 그렇게 3명 더 있습니다. 세 분이 돼. 그럼 예. 총 이제 그 CEO 빼고 7분 7분 정도가 지금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링 해가지고 음. 이제 하루 내내 근무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은 자기 일 끝난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타임으로 다 하고 있죠. 특이하네. 한국계 우리나라 저기 의사들도 USMLE 이런 거 통과해가지고 미국 의사 면허 있는 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호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면은 우리 이정욱 선생님은 지금 교포들 상대로 뭐 이렇게 구멍가게를 해보려는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앞으로 저 계속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 장기적인 모델을, 잘 되면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고요. 네. 이제 보통 뭐 경영에서 마케팅을 얘기를 할 때 그 대상군이 있으면 타겟이 있으면 코어 타겟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넓혀 나갈 때 전체 타겟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시안을 중심으로 한 코어 타겟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상은 그 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다행히 오픈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오히려 한 60%는 미국 사람들이 오고요. 40%는 아시안 몇 명이나 와요 하루에? 하루에 지금은 많이 오진 않고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형으로 했다는 안 되는 한국형이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형은 네. 50명에서 100명쯤 와야 한국형이죠. 아니, 최소한 30명 정도는 아니 와야- 지금 의사가 3명이가 4명이잖아요. 음. 그러면 1인당 원래 50명 한국은 아니 교대 근무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 수가가 이제 10배 차이가 나기 네. 때문에 네. 10배 차이예요. 예, 한국이랑 10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근데 가격이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고요. 네. 보험이 있는 분들은 그 보험회사에서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네. 보험이 있는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보험 회사들하고도 다 계약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극복해야 했던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여러 사안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미국의 사보험 회사가 한 100개가 되고요. 네. 그
100개와 계약을 할 때마다 그 계약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또 비용도 다 들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가 이런 다 행정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100개 중에 이 지역에서 내 클리닉에 필요한 보험회사가 어딘지 선정하는 작업과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니 우리랑 계약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보험회사는 한 달 만에 된 것도 있고 어떤 큰 보험회사 뭐 유나이티드 헬스처럼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는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계약을 이제 계약서 이제 사인을 했고요. 지금 왜냐면 계약한 곳이 어디가 있나요? 저는 메디케어 이제 미국 그 정부 네. 의료보험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고 제가 있는 미시간 지역에서 있는 지역.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에트나, 네. 그다음에 시그나하고 메디케이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글쎄 일반 청취자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좀 의료계 쪽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아는 이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험 회사들이 제일 큰 제일 유명한 메이저 중에 메이저들을 지금 여러 개를 언급을 하셨고 게다가 이제 메디케어하고 계약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공인했다는 거랑요. 이 공인된 의료기관은 병원이다 네. 이런 뜻 아니에요. 정부가 그냥. 믿을 만한 병원으로 인정하고 정부 보험을 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죠. 맞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 보험이 강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정부 보험이 지정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데 강제 지정제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 보험 국가 보험에 지정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노력을 네. 예. 뭐 저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어떤 작은 의료기관이나 병원 뭐 이런 거 봤을 때 저 병원이 조금 뭔가 약간 좀 수상한 믿을 수 없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쉽고도 첫 번째 조건이 메디케어랑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메디케어는 뭐 한 거의 네 달, 한 6달 걸린 것 같고요. 처음 시작부터 인증받는 데까지. 네. 심지어는 그 좀 에피소드이긴 한데 제가 클리닉을 열면서 가능하면 그 차트, 종이 차트를 없애고 전자 차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자 차트 보급률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클리닉만 그래요? 아니면 병원까지 다 해서? 네, 그래요? 전체. 전체가 병원은 50%.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클리닉은 거의 안 클리닉은 하는군요, 거의 아직까지. 이제 손으로 네. 하는 네. 추세인데 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런 그 기술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전화도 심지어는 이제 그 모바일 폰으로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구글 뭐 보이스, 구글 폰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빌링 자체가 그 전화의 빌링이 그 주소지로 날라오느냐 아니냐라고까지 다 확인을 해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화는 모바일 폰인데 이게 구글 폰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무료로 쓰기도 하고 주소지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이게 사기꾼이 예, 뭐 유령- 아닌가 의심을 하는군요. 네, 예. 그런 식으로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연히 우리 이정욱 선생님 박사님은 한국에서는 누가 봐도 의사시고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 기준에 봤을 때는 의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 한국의 의사긴 하지만 미국 의사는 아니신 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병원 자체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영리병원이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병원을 하면 사무장 병원. 그렇죠. 사무장 병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장 병원이고. 자폭인데 자폭? 예, 그렇죠. 사무장 병원. 본인이 사무장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MBA인 사무장 병원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급 인력이야. 그렇죠. 사무장이. 미시간 MBA. 예, 아무 MBA도 아니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데가 의사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의료시장 체제가 있는 게 의사들이 그 지역 의사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뭐 어떤 이런 고급 사무장병원이든 저급 사무장병원이든 들어오는 거 굉장히 막고 그 차원 내에서 뭐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파격이고 어떤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진짜 사무장이 경로당 가가지고
찻대기 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자들 싹쓸이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보이지 않게 어떤 이 태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메디컬 디렉터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제 그 미시간 대학 네. 교수하시다가 응급의학과 교수하시다가 저랑 조인이 됐는데 이분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 심지어는 제가 인테리어하고 그럴 때 그 쓱 하고 누가 들어와요. 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동네 의사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너 엑스레이 있니? 뭐 심전도 EKG 있니? 뭐 그러면 저는 이제 경계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아시안 병원이고 아시안밖에 안 봐.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도 아시안들이 오면 귀찮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지, 시간도 오래 잡아먹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드러내놓고 뭐 말하자면 텃세군요, 텃세. 텃세는 차별은 안 하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저는 그 마치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병원을 할 때 암만 제가 한국에서 뭐 의사였지만 마치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의료 사회가 있는데 어디 동남아나 중국에서 의사 하시던 분이 그렇죠. 와서 예. 병원을 하겠다. 이거와 마찬가지 지금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리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그 병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내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입장에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차별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또 당연하다고도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 네. 병원에 아까 말씀 엑스레이나 EKG 심전도는 있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 저도 발견을 처음에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클리닉을 한 건 아닌데 유니버시티 미시간 대학의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 시설의 공동 사용. 예. 5분 내에 가서 엑스레이 이제 예약하지 않고 찍을 수 있고 혈액을 뽑아 놓으면 이제 매일마다 픽업을 해갑니다. 우리나라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이런 거 좀 해야 돼요. 자원의 공동 활용 이런 것들. 예. MRI MRI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날 당일날 이제 판독, 그 다음 날 새벽에까지 결과 팩스로 보내주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좀 정신없이 했었는데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 헬로메드라는 게 이게 어떤 지금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리테일 클리닉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테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소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리테일 클리닉은 대부분 CVS나 월그린 이런 대형 약국 안에 하나 사무실이 있고 마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마트 그러니까. 안에도 있고 큰 약국. 예. 그리고 이제 의료 인력은 전문 간호사,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소매 의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이라고 붙이는 거를 보면 의원인 거죠. 처방전 발행하는 거죠. 의원인데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 혼자 있지만 그 기관과 연결된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연결된 지도 의사. 예. 만약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치기공사가 치과 의사가 지도 치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치기공사는 단독 개업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단독 개업하죠.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치과 의사의 지휘 감독 있는 지도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뭐 그 리테일 있어요. 클리닉이라는 게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좀 이제 많아지고 있는 성장하는 추세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 보험이 없는 사람, 이제 거기에서 그 미국에서는 현금 지불자, 캐시페이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점점 편하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고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저기 간단한 진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한 그 상처 치료 뭐 정해진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 질병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질병 같은 경우 일단 뭐
감기. 예, 감기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부비동염, 뭐 중이염, 배탈. 예, 뭐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각종 합병증, 그다음에 예방 접종. 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이 이제 미국은 여름 방학이 길다 보니까 캠프가 있습니다. 애들 캠프. 그래서 캠프 피지컬이라고 그래서 캠프나 학교 스포츠를 하려면 반드시 이제 그 신체 검사 기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철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것도 뭐 떼준다라는 거죠? 예, 이제 반드시 그 공인된 의료 기관에서 공인된 의료인에 의해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피 검사나 혈액 검사, 저기 소변 검사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리테일 다 할 수 클리닉에서 있고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네. 뭐 괜찮다, 뭐 예. 감염 있는 질환이 있지 예. 않다, 뭐 이런 거 보내준. 뭐 감기 인플루엔자 테스트나 네, 네. 미국에서는 또 그 인후염 네. 스트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심각하진 않지만 그게 한번 있으면은 이제 전체 이메일 날라오고 뭐 애들 이거 전염되는 조심해라. 거라서, 네, 예. 그래서 그 스트랩 테스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리테일 클리닉과 더불어서 성장하고 있는 게 포인트 오브 케어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그 임신 진단 테스트 하는 것처럼 쉽게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리테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네. 그 리테일 클리닉도 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예, 그러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리테일 클리닉이라는 거에서 그 널스 프랙티셔너, 그러니까 전문 간호사가 간단한 질병에 대해서 뭐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그 수가 비용이라는 게? 웹페이지에 그 가격을 다 공시를 있어요? 해놓고 네, 있는데요. 대략 얼마쯤? 대표적인 CVS 미니클리닉이라고 그러면 간호사 한 명 만날 때 감기로 만났다. 네. 그러면 79불에서 89불. 야, 그거 8, 9만 원, 거의 10만 원. 그게 싼 거예요? 의사를 만나면 얼마인데요, 그러면? 200불 정도 되죠. 아, 그러니까 20만 원, 의사 만나면 20만 원. 예. 여기 간호사 가서 리테일 만나면은 클리닉 가서 7만 처방 원? 받으면 8만 원. 쉽게 뭐, 말하면. 네.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봤을 때. 의료에 앉아서 말만 몇 마디 했을 때. 예, 근데 예. 참 물론 야. 웃긴 게 예. 그렇게 줘야죠 사실은. 그죠? 왜 그게 왜 그렇게 많게 아니, 이거는 우리는 지금 본인들도 상상도 의사 아니에요? 본인들도?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말도 안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뭐 아니, 저는 둘 다예요. 아니 부러운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꽤 정말 비싸구나. 그냥 감탄사. 예. 왜 비싼 그게 걸 왜 알고 비싸요 있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좀 너무 과하고요. 예. 우리나라- 그거 비싸대잖아. 왜 비싸잖아. 지금? 너무 우리나라는 너무 그 사람이 변호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잠깐 직업을 만나주고. 갖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래도 과연, 너무하잖아요. 예, 그리고 책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 근데 지금 면담만 가지고도 7만 원을 받는다라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널스 지금 프랙티셔너가 청취자분들 중에서 야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의사 만나기 너무 힘들고 받는다는데. 의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불편하고 이런데 그냥 좀 훈련된 전문 간호사가 간단한 처방전 처리해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나이사 생각을 청취자들이 하실 것 악플 달 같은데 응? 누구한테? 악플? 김변한테. 아 김변한테 뭐 괜찮아. 김변한테 다 아니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감기 환자 보면은 그 환자가 내는 돈 플러스 나라에서 주는 거 합쳐가지고 15,000원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정도 하는 그러니까 난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가만 있어 봐봐. 의사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 뭔 소리 하고 그래서 있어, 만약에 그게. 그럼 한국에서 전문 간호사가 그렇게 하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보면 아까 20만 원, 8만 원이었으니까 15,000원이면은 이 계산이 안 되네. 재밌는 거는 한 그 6,000원, 한국 7,000원. 의사의 네. 이제 시간당 비용을 따져보면 네. 의료 수가도 그렇고요. 미국의 전문 간호사 수준입니다. 아 한국의 의사들이 예. 받는 그 시간당 비용이라는 이제 게 시간당 월급 미국의 전문 간호사하고 시급으로 따져보면 비슷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1차 의료의 경험이 그렇게 이 전문 분야도 큰 병원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병원 그 전문 분야였기 신경과시니까. 때문에 1차 진료를 접해볼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다행히 온 김에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싸다 보니까 뭐 너무 싸다고 이제 소비자들은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과소비하시는 경향. 예. 그리고 또 의료 공급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축농증, 뭐 중이염, 그 항생제를 열을 치내고 괜찮으면 오지 말아라.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면 2, 3일 내에 와라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2일에 오라고 와라, 하죠. 3일에 한 번 와라 하다 매일 보니 와라 그러지, 매일 와라. 실제로 전체 의료비를 따져보면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의료 수가는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의료 비용은 제가 볼 땐 10분의 1보다는 더 넘지 않겠느냐. 3분의 2 정도는 의료 1인당 의료비가 들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미국의 수가는요. 이까지는 레이건 예. 3분의 1. 그러니까 미국의 수가는 네. 레이건 대통령이 좀 많이 버블이라 그래도 많이 끌어내렸는데도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미국 의사들이 워낙 파워가 셌던 미국 의사협회가 변호사 100명이잖아요. 네. 뭐 하겠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변호사들이 의사들을 위해서 의사들한테 문제되는 법안들 다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건 버블인 건 맞는 것 같고 너무 권위적이고 공급자 중심이고 그런데 너무 높고 우리나라는 또 너무 낮고 지나치게 그 페어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맨날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낮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얘기하면 거기서 보존이 안 되니까 이상한 악성 제약회사에서 댓글 돈 많이 받고 달리는 리베이트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계속 환자를 더 오게 만들고 처방 이상한 거 하고 이 뭐 저는 페어한 책임 못 집니다. 이 예, 사태에 대해서. 페어한 이게 돼요. 페어한 가격이. 예, 네. 적정 진료, 적정 가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개념 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좋은- 책장 사실은 좋은 책입니다. 지금 4회까지 찍어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네, 있으니까 네. 좀 읽어보시고요. 네. 네. 잠깐 지금 좀 옆길을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미국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슨 의사들이 억울하다거나 뭐 예? 미국을 욕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한계도 많다. 우리 좀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자. 좀 뭐 욕을 하든 뭐 칭찬을 하든 좀 제대로 알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앞으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 한국의 좋은 시스템을 접목을 많이 시켜보려고 하는 그것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구를 할 때 그때 반응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 플러스 가령 뭐 물리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품을 하나를 의료 상품을 사려고 해도 한 군데서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기저기를 다 다녀야 되고 그 이유가 미국은 선택권을 많이 주고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이 사람을 존중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셔서 콤보 세트 메뉴 미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미국 맥도날드는 콤보 세트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옵션을 주죠. 콤보만 해도. 예. 그래서 하긴 이런 뭐 거긴 선택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선택권을 예, 이제 이 사람을 나라니까. 존중해서도 예, 그렇고 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이제 통합하는 가령 뭐 이제 외래 진료실에 물리 치료실을 같이 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물리 치료실도 다 개인이 개원을 해서 따로따로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질문이 그런 부분들-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국민, 그러니까 나는 의사다의 대부분 청취들은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의원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분 진료거든요. 그래서 좀 진료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가지고 짧게 3분만 진료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3분은 아닙니다. 설마 몇 분? 3분 하겠어요? 그건 네. 아니고. 얼마 정도? 미국은 그래, 의료, 좋은 질문이에요. 의료 수가 자체의 시간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15분 미만이면 얼마를 받아라. 청구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45분 이상일 때는 얼마 뭐 그래서 적어도 15분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 15분. 네. 그래서 15분 정도는 진료를 한다.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이 클리닉을 열기 전에 설문조사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지역이나 그 에이시안 사람들 상대로 제일 적절한 진료 시간은 15분이었던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30분 이상은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맞춰서. 그래 3분은 솔직히 좀 무리죠. 어떻게 보면. 그 30분도 무리일 거야. 30분이나 30분은 서로 힘듭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15분. 30분 진료하면 짜증 낼 걸 환자들이. 좋다. 근데 15분도 사실은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 현실은 15분 진료보는 게 거의 15분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고요. 이제 아시잖아요, 제 느낌 선생님이 여기서 근무해봐서. 환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제가 뭐 이렇게 뭘 좀 더 물어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아, 물리치료만 빨리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처방전이나 줬으면 빨리빨리 좋겠는데. 문화가. 왜 이렇게 빨리 말을 이제 제가 말이 또 그렇게 빠르지도 않으니까 말을 천천히 하고 귀찮게 하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곡된 그 소비 습관, 왜곡된 공급 행태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네요. 헬로 매드 컨비니언스 클리닉이라고 해서 컨비니언스라는 예. 말을 쓴 이유가 분명히 가치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 MBA에서 배운 지식을 좀 제가 활용을 네. 했고요.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전략, 재무, 마케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획일적이 아니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겁니다. 예, 그 마케팅도 컨비니언스 클리닉이라는 편리함을 주기 용어가 다른 데서 누가 쓰는 말이에요? 컨비니언스 클리닉을 리테일 클리닉의 다른 말로 네. 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쓰기도 한다고요? 예. 그 두 개의 용어가 혼용돼서 이런 리테일 클리닉의 형태를 어디서는 컨비니언스 클리닉이라고 근데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손해 아니에요? 컨비니언스 클리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사가 없는 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의사가 있잖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손해인데 전체 병원의 브랜드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땐 좀 차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편의 의원이니까 편의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욱 아무도 안 받아줘. 선생님 전에도 안 우리나라의 웃겼어요. 뭐 가령 뭐 함소와 한의원이라든지 최근에 뭐 유디치과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들 진출하고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예.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하고 좀 비교가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는 개인이고 네. 그분들은 굉장히 큰 병원에서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적으로 그런 선정을 하셨고, 저는 개인으로서 한국 분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했던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관심이나 지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맨 땅에 시작을 한 거여서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제가 생각할 때도 무모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벤치마킹을 그쪽에서 한 거라 그런 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 개인 경험에서 시작을 아이디어를 해서 연구 조사하고 그다음에 미국 전체 산업을 보니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도 정하고 네. 그렇게 그럼 추후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아직도 이제 제가 있는 중부 지역 네. 이쪽에 일단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듯이 제가 있는 지역이 미국 전체에서도 중국 학생들을 한 8번째로 많이 받는 지역이거든요. 뭐 정말로 장기적인 희망은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굳이 의료 상품이나 어떤 물건을 팔 때 꼭 중국에 들어가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산층 이상 사회 지도층을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에서 접해본 편리한 의료 시스템을 이제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나중에 중국에 진출할 그럴 경우에라도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 내 지정을 많이 내는 게 우선인 예, 일단은 건가요? 네, 그게 우선입니다. 몇 개나 내시려고요? 뭐 미국이 워낙 땅이 저는 사실 뭐 네. 미국이 너무 좋은 나라, 미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단지 시장이 크고 이제 전쟁이 한국이라는 전쟁에서는 어려우니 전장을 바꾼 것뿐인데 예, 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그쪽에서만 10개 정도 그 지역에서 낼 수 있으면 저는 뭐 굉장히 그 이후에는 예. 인터내셔널 뭐 법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SOS 클리닉 같이 상장하는 거예요. 상장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세계에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벌. 우리가 너무 앞서가나? 그냥 그런 아니 뭐 한국형 동네의원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다니까. 상대적으로 싸고 예, 그 기본적인 짧은 거죠. 시간 안에 환자들의 니즈를 해결해주고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전 세계 모든 의사들 중에서 생산성이 제일 높다는 말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환자를 보잖아.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사고 안 나는 거면 참 신기할 그러니까. 정도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은 그런 매뉴얼이나 딱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면 개원을 하기 전에도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럼, 차이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국의 장점이 있고 빨리빨리 소비자 중심으로 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으니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좋은 점을 자원이 있으면 같이 접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특이한 게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하실 때는 보통은 그 자기 그러니까 측근들을 활용해서 어떤 인적 지배를 통해서 쭉 넓히시는 건데 지금 얘기를 아까도 여쭤봤지만은 한국 의사들을 데리고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미국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데리고 하시는 거라서 그분들은 네. 진짜 어떻게 뽑았어요? 공채했어요? 뭐 공고냈어요? 아니 원래 알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희한한 아시아 애가 와서 병원을 열겠다고 하니 누가 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매일매일 인테리어 작업하면서 그냥 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오피스 앞에다가 A4 용지 한 장으로 의사 구함, 간호사 구함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다가 그 제가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그 미시간 대학 병원이랑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대학병원 의사들이 왔다 갔다 예, 하다가 왔다 갔다 봤구나. 하면서 보면서 뭐 하고 싶다, 뭐 하는 거냐, 일단 뭐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난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 운이 좋게 예, 그분들이 조인이 되셨어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운이 좋다기보다는 또 미시간 MBA 출신이 한다 하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 네. 중에서 아까 응급의학과 선생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분은 교수도 했다면서요? 교수 하셨습니다. 지금 또 혹시 미시간에 적을 두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은퇴를 하셨지만 네. 은퇴를 하셨는데 아 미국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군요. 아니요 이제 60세 초반이신데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은퇴하고 싶으면 그냥 하거든요. 아니면 일 더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게 아니고 내가 젊지만 나는 내 개인적인 뭐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 그러면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미시간에 대학에서 계속 일을 하세요 파타임으로.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그분은 60세 넘으셨으니까 미국식 의료 시스템 속에서 뭐 30년 뭐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지금 한국 스타일이 접목된 방식의 진료를 몇 달 동안 지금 해보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분은? 희한하다고 그러죠. 예, 희한하다고 그러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그 저희가 개원 초기에 예방접종 클리닉을 하질 않았어요. 이제 예방접종 클리닉, 백시네이션 클리닉을 이제 이런 CVS나 리테일 클리닉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예방접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셔서 제가 막 도움 드리고 뭐 이렇게 알아보고 딴 데서 받을 수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3개월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또 영어도 익숙치 않으신 데다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애가 예방접종이 빠져서 학교를 못 가면 얼마나 부모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애도 난감하기도 하고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주문을 해서 이제 예방접종을 놓고 이런 부분이 이분들한테 충족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같이 일하는 메디컬 디렉터한테 닥터 메이오 이제 우리 예방접종을 해야겠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난 클리닉을 한 거다, 시작을 한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이제 응급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제 산소 마스크도 있어야 하고 엠브백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에피펜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모르니까 이제 심전도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예, 그게 극명한 차고 우리나라는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참 저로서도 배울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나가고 네.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백신을 놓기 전에 사전에 그 조사를 부작용이 해야 될 거. 일어났을 때도 그게 대비한다. 원칙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클리닉이 제가 딱 보니까 주로 그런 대학 앞에 그 유학생들을 뭐 어떤 그걸 타겟팅 뭐 포지셔닝이라고 해나 시장에 대한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늘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본이 좀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돈이 좀 필요하실 텐데 그거는 그러니까 최소 자본으로 이제 저도 제 개인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최소 자본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인테리어도 뭐 제가 뛰어다니면서 재료도 트럭으로 실어 날려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거는 뭐 한꺼번에 10개의 브랜치를 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또 다른 이제 비용을 줄이는 모델 그거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바꿔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헬로메드 본점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 경우에는 저희 나는 의사다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청취자들이 듣거든요. 정말? 진짜야. 진짜 많이 듣는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 수익률 공개하고 네. 이제 투자를 받으셔도 되잖아요. 미국이니까. 예, 뭐 네. 그럴 경우엔 사업이 어디나 그렇지만 이제 조그맣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뭘 도와줄까? 뭐 우리나라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크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안 돼 있는데 미국은 창업 초기에 법률 지원 아니면은 뭐 이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인큐베이션 스테이트냐 아니면 성장하는 단계냐에 따라 자기가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그런 도움이 필요할 거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마지막 제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인데 유학생들이 요즘에 사실 많잖아요. 해외로 미국 같은 곳에 미시간주 대학에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유학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의학적인 면 아니면은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거 아플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해 줄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플 땐 일단 헬로메드로 오셔야 되고요. 야, 괜찮다. 헬로메드의 전화번호가요. 예, 제가 그거는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길어 일단 미국 전화번호라서. www.hello/med.com 슬래시가 아니고 대시 대시. hello-med.com. 예, 네. hello-med.com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의료 보험을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보험 선택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까다롭죠. 제일 싼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요. 예, 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의료 보험을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학교에서 같고 권장하는 그거를 사는 게 제일 좋겠군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면 꼭 지역에 있는 분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날리지 박스라는 게 있어서 헬스케어 날리지나 아니면 컬처에 대한 날리지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센터로. 네. 그건 무료인가요? 아 예. 어. 제가 대부분의 상담은 무료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해드리고 그 있습니다. 진료 안 하시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어. 세팅하는 데만 좀 시간 걸리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MBA적 소질을 가지시고 제 생각에는 그 매뉴얼 만드시고 계속 복제해 나갈 거 이거 그러니까. 시스템 만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를 예, 네. 디자인하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것도 또 하실 거고. 예. 네. 자, 그 이정욱 선생님이 하는 그 헬로메드 컨비니언스 클리닉은 이제 앤아버 미시간에 있다고 하셨는데 앤아버는 지도 보니까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데군요. 우리가 아는 도시로는. 맞습니다. 네. 예. 똘레도 오하이오 똘레도 쪽하고도 좀 가깝고. 자, 그 미시간주 뭐 시카고, 클리브랜드 뭐 이쪽 신시내티 뭐 하여튼 이쪽 동네에 물론 다 앤아버에서는 먼 곳입니다만은 미국이 워낙 커서 이쪽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있거나 이쪽 동네에서 지금 살고 계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간혹 뭔가 이렇게 좀 간단한 진료를 싸고 편리하게 받으실 일이 있으면 헬로메드 요거를 기억해 주고 그렇죠. 예.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특히 한국에서의 1차 의료에 적응을 많이 하셨던 분이 미국에 가서 당황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예. 근데 여기서 비용이 없어도 좀 싼 네.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 뭐라 그러지? 반전은 가면 근데 한국인 의사는 없다. 한국인 의사가 진료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거. 예. 상담은 한다는 거. 예. 예. 하지만 한국말 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 예, 예. 네.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그 화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통역이나 이런 거는 해드리고 있죠. 아 화상으로도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요즘 핸드폰으로도 하는데 뭐. 네. 지금 이 컨비니언스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가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년 의사 이정욱 선생님이 앞으로 꿈은 뭡니까? 무릎팍도사 스타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 그다음에 좋은 재료와 좋은 자원이 있으면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게 나라가 어디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진료, 적정 의료, 적정 그 질 관리 이런 의료 시스템을 그런 좋은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구축을 해보는 게 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욱 선생님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로. 네. 네, 저희가 정말 실험적으로 나노의사다와 히포크라테스 양쪽에 같이 내보내는 긴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두 팟캐스트를 평소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좀 저도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피드백을 걱정도 좀 되고 주십시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MC가 좀 바뀌었는데 색깔이 달라가지고 오늘 지금 저 누구야 그 깜신도 왔으면 더 재밌었을 재밌었겠죠. 텐데 네. 깜신이 못 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정욱 선생님처럼 좀 멋진 게스트가 나오면 양쪽 채널을 동시에 이용해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보바스 원장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예. 자, 긴 시간 말씀해주신 이정욱 선생님, 네 감사드리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공 거두시고 국위선양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싸움을 하려면 진짜 최고 좋은 데 가서 하는 거 제일 어려운 데 가서 하시는 것도 같은데 참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사로서는 해외 진출을 여러 사람이 했지만 이정욱 선생님 같이 한국형 동네 의원을 수출을 시도한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정욱 선생님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이정욱 선생님하고 얘기를 길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이상규 교수의 MBA는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정욱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서 우리 싸이처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희구라 청취 소감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그 댓글 이제 우리 박쌤에 대한 비난성 댓글은 그만 좀 남겨주세요. 이메일 라디오 김변에 대해서 골뱅이 비난하는 거 남겨주세요. doc.do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비난 받을 게 없습니다. 1666-1895로 짧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비난받을 거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자, 저희 나는 의사다 청취자분들께 늘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혼자서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17분한테 방송을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희구라에서도 같은 부탁드리죠. 네. 혼자서만 조용히 듣지 마시고 이런 재미난 방송. 근데 왜 17명이에요?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17명이 됐어요. 아, 40명 아닌가요? 40명? 40명까지 어떻게 소개를 해요? 홍보를 예, 너무 힘들잖아요. 네. 17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고요. 저는 박재영이었고요. 네, 요새 대세 김선욱이었습니다. 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5월 23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